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서울여대 2017년도 모의논술 문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대는 2017년도에 문제 스타일을 조금 바꾸었죠, 그죠?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바뀐 특징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서울여대를 보는 학생들이 과거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시험에 닥쳐서 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2015, 2016년도 문제를 풀 때 1번 문제 스타일이요, 2016, 2015년도 조금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요. 과거의 1번 문제들을 풀어보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게 서울여대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의 답을 차근차근 읽어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서울여대 2017년도 모의 문제를 푸는 김에 서울여대 문제 특징을 조금 한번 보죠. 시험의 특징이 서울여대는 시간이 90분입니다. 90분 동안 두 문제를 써야 되고요. 원고지가 어떻죠? 가로줄이죠. 가로줄이고 볼펜으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연필로 쓰는 습관이 들어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볼펜으로 쓰는 습관을 조금 들여야 되고요. 원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분량을 자기가 유동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서울여대에서 발표한 답안을 보면 심지어는 1600자까지, 한 문제를 1600자까지 답안을 쓴 답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여대 글을 쓸 때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조금 풍부하게 서술한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특징을 보면 이때까지는 항상 도표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도 물론 2017년도 모의 문제에도 도표나 그래프가 나오긴 합니다. 다만 제시문과 함께 나오죠. 과거에는 2번 문제에 도표를 분석하는 문제만 별도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같이 나온다. 그래서 제시문과 도표가 항상 섞여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분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주어진 질문에 따라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답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쓴다면 어떤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여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저는 요걸 들겠습니다. 어떤 구체적 사례, 예시. 그래서 구체적 사례나 예시를 들어서 논증,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서울여대는 조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사례를 들 수 있나 없나 끊임없이 스스로 환기해 보는 것이 아주 좋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울여대 2017년도 모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모의 문제는 7월 달에 나왔죠. 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모의가 조금 늦게 나온 편인데요. 서울여대가 이렇게 2번 문제를 바꾼 이유가 제가 볼 때는 2번 문제를 보면 2번 문제가 전에 도표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학생들이 도표에 치여가지고 글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2번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가독성 있게 바꾼 것 같고, 글을 이렇게 합격하는 친구들 보면 글을 뭔가 뛰어나고 탁월하게 잘 쓰는 아이들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꼼꼼한 아이들이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제시문이든 논제든 꼼꼼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답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논제를 보면서 차근차근 풀어보죠. 여러분들은 이미 글을 썼을 테니까 제가 올려둔 해설 자료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7년도 문제 1번 문제입니다. 가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럽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차이를 설명하는 거 한 덩어리를 요구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표 1, 2를 활용해서 어떤 유형의 시럽이 초래될 것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또 설명이네요. 그죠? 설명한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다와 관련 지어서 논술하라. 자, 논술 문제에서 여기 옆에 써보겠습니다. 이 1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차이를 설명하세요. 그죠? 어떤 시럽이 초래될 것인지를 설명하세요. 그리고 다와 관련 지어서 논술하세요. 그죠? 하나, 둘, 세 덩어리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근데 이 세 가지 글이 뚝뚝뚝 끊어지면 안 되겠죠. 시럽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한편에 일관성 있는 완성된 글을 쓸 것인가를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제에서 던져준 조건이 뭐죠? 조건을 한번 봅시다. 일단 가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업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했고 표 1, 2를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다와 관련지어서 논술하라. 어찌됐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모두 꼼꼼하게 활용해서 글쓰기를 요구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는 제시문과 표를 뼈대고요. 두 번째. 제시문 표를 활용해서 논술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글을 쓰실 때 활용한 티를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내주는 게 좋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활용했구나라는 느낌이 채점자가 확실하게 들도록 글을 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글의 주제가 뭐죠? 지금 실업 유형입니다. 그죠? 실업 유형의 차이를 찾은 다음에 이 실업 유형이 왜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 그 다음에 실업 유형이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결국에는 이 실업의 문제를 담고 있네요. 실업. 그리고 이 실업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그것을 해결 방안을 물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와, 이 문제는 실업을 묻는 문제구나. 이 실업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한 근원적인 원인이 있겠죠. 그죠? 아이고, 원인을 잘 찾아서 써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논제를 보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실업은 도대체 어떤 실업이 있지? 다행히도 사탐 시간에 실업에 관련해서 배워요. 실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사탐에서 어떤 실업과 관련된 유형, 마찰적 실업이든 구조적 실업이든 경기적 실업이든 계절적 실업이든 이런 개념어를 모른다고 해서 이 문제를 못 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사탐 시간에 배운 어떤 실업 유형을 개념적인 언어로 쓰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개념화해서 표현을 해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논제에서. 일단 이 문제는요, 논제를 보시면 어떤 말이 많이 들어있죠? 가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차이를 설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의 실업이 초래될 것인지 설명한 다음에 논술하라.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설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설명. 자, 이 문제는 설명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가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업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보통 설명하라고 하면 1차적으로 개념적 설명입니다. 자, 실업 유형에 가는 이런 실업 유형, 나는 이런 실업 유형이야 라고 개념적으로 규정해 주는 거죠. 그죠? 보통 개념적 설명 혹은 지시적 설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설명을 요구할 때 학생들이 제시문을 단순 요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업 유형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업 유형이 바로 이거야 라고 개념적으로 딱 잡아주시면 어때요? 눈에 확 띄겠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규정을 해주시거나 그 다음에 설명을 하라고 하면 인과적 설명이에요. 이유나 원인을 설명하는 거죠. 이유나 원인, 인과적 설명이고 그 실업 유형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의미를 설명하거나 또는 사회적이거나 합리적인 어떤 설명에 해당됩니다. 어찌됐건 설명을 요구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즉, 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가나에 무엇을 설명할까? 이거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는 실업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실업 유형을 나는 개념적으로 딱 규정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논제에 이렇게 개념어가 나오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첫 번째부터 이제 논제는 분석을 했으니까 제시문을 보면서 가와 나에 나타난 실업 유형 어떤 건지, 자, 그 다음에 표에서 활용해야 될 것은 정확히 무엇인지, 그런 다음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논제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분 해설지에 꼼꼼히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11쪽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 제가 항상 어떤 식으로 교재를 작성하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처음 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저도 처음 보는 것처럼 해서 교재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어떤 걸 이렇게 설명을 할지, 어떤 데 중요시 여겨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뭔가 차이를 설명하세요. 뭐 논술하세요. 요거는 글의 구조를 짜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제시문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논지 안에 들어있는 개념어입니다. 지금 실업을 묻고 있잖아. 이게 전체 주제잖아요. 주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분석할 때 아이고 실업과 관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면서 tek스트를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에서는 실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한번 보죠. 기술 진보가 진척되면 장기적으로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실업자가 실업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기술 진보. 기술이 진보해서 뭐가 이어져? 실업이라는 말이 이어지잖아. 그러면 간단해요. 실업 유형을 물었잖아. 기술로 인한 실업,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실업 유형, 이런 식으로 개념화하셔도 틀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가는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인데 이거 전형적인 구조적 실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니 구조적 실업이 모른다고 해서 내가 이걸 못 쓰는 건 아니잖아. 그럼 제시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스스로 규정하고 개념화하면 좋은 글이 됩니다. 자, 기술적 원인에 의한 실업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가운데 하나 있다. 기계 때문에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고 하여 공장과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나기도 했는데 19세기 초반에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이 이런 저항운동의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기술로 인해서 실업이 발생하죠. 사례로 뭐를 듭니까? 러다이트 운동을 드네요. 여러분들 요즘에 알파고 인공지능 많이 얘기하죠. 앞으로 한 5년,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각종 어떤 정신 노동자들, 지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저는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진로를 세울 때요. 기계가 대체하지 못하는 어떤 인간적 영역을 어떻게 내가 구축하면서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조금 더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정보사회가 되면서 이러한 저항은 신러다이트 운동이란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부화가 노동자에게 더 깨끗한 안전하고 덜 고된 일자리를 줄 것이라고 약속해왔지만 정보기술의 발달은 또다시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러다이트를 이야기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기술 발전이 뭘 야기시켜요? 실업을 야기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화하면요, 일단 요거는 어때요? 사회 구조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실업이기 때문에 사탐을 배운 학생들은 구조적 실업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과학기술로 인한 실업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화를 하셔도 틀리지 않는다. 사회의 기술 발전에 따른 실업, 그래서 실업 유형을 주제로 던져주었으니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찌됐건 명확하게 개념화하는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나이는 어떤 실업이 나오는지 봅시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네. 대놓고 쓰고 있잖아요. 직업 탐색. 직업 탐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아니, 내가 회사를 취직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뛰쳐나와야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불러요? 마찰적 실업이라고 부르죠. 그죠? 마찰적 실업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다 쓰죠. 그냥 마찰적 실업. 아니, 마찰적 실업 몰라도 괜찮아요. 마찰적 실업을 모르셔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니, 개인적인 어떤 취향에 따른 실업, 가치관에 따른 실업. 자, 마찰적 실업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만 아닙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람을 뽑아놨는데 얘가 완전히 날라리야. 어때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걔를 자르고 싶잖아.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개인과 기업에 모두에게 있죠. 그렇지만 어때요? 이 가의 실업과는 딱 대비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건 구조적,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이건 어때? 개인의 취향, 기업의 어떤 선택의 문제잖아. 그죠? 바로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첫째 줄만 읽어도. 자, 텍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째 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일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업은 경기가 좋더라도 항상 존재하는 실업으로,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실업은 오히려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거고, 사회적으로는 소중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마찰적 실업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사회적으로는 인재의 배치, 인재의 재배치에 관련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요거 보면 이제 마찰적 실업이다, 아니면은 개인적 실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규정해도 되는데 요 말만 정확히 나오면 되네요. 자, 일단 딱 보는 순간 하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있죠. 가와 나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죠? 가와 나는, 하나는 사회적인 거잖아. 하나는 어떤 개인적인 거네요. 그죠? 실업의 문제를 개인적 측면으로 보느냐, 사회적 측면으로 보느냐, 뭐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조금 구별해 주는 게 좋겠네요. 왜 그렇죠? 차이를 설명하라 그랬잖아, 차이를. 자, 이런 형태의 문제 쓸 때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글을 쓰는 게 좋냐면요. 일단 요거는 서울여대에 한해서입니다. 서울여대에 한해서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가를요, 정리하세요. 가 정리하시고 나를 정리하세요. 정리한다고 해서 너무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차이를 직접적으로 서술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가는 실업을 어떠어떠한 내용에서 보는, 가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발생하는 실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와 사회가 이것을 더욱더 촉발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죠? 나는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가는 이런 실업이고 나는 이런 실업이다. 가는 구조적 실업이고 나는 마찰적 실업으로서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르다. 자, 차이를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문장들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학교에서 발표한 답안들이 거의 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채점하는 과정에서도 이 학생이 제시문을 잘 읽었는가, 그리고 논제가 요구하는 차이를 정확히 썼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서술을 해줘야 좋은 글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덩어리는 해결이 되었네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덩어리는 해결을 했으니까 두 번째 봅시다, 그럼. 자, 표 1과 2를 활용해서 어떤 유형의 실업이 초래될 것인지를 설명하라. 자, 그럼 표 1과 표 2를 보겠습니다. 표 1과 표 2를 보죠. 표 1과 표 2가 뭔가 엄청 난해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학생들이 이렇게 표를 나오면, 서울여대는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채점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꼼꼼함, 구체적 사례, 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꼼꼼함을 보여줄까? 뭐 요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표가 나오면 표가 나오는 건 여기다 잠깐 쓸게요. 이렇게 표나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XY축의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규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뭔가 수치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수치의 차이. 그래서 수치가 어떤 차이가 나는데 그걸 통해서 보니 3번 전체의 의미가 나와야 됩니다. 자, 학생들한테 글을 쓰게 시켰을 때 많이 못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1번이랑 3번이에요. 그 중에서 3번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디테일에만 글을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눈에 띄지 않으니까 전체의 의미를 항상 규정해주는 문장. 그래서 표 1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런 식의 문장을 한 문장 정도는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1번을 많이 못하는데요. 각각의 항목들이 주제, 실업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항목인지를 여러분들이 규정을 해주고 나야 수치의 차이가 가지는 의미가 해석이 되는데, 그 XY축에 있는 의미를 규정을 안 해주니까 글이 평범해지는 겁니다. 자, 일단 표를 보면요. X축에 뭐가 있나요? 농업, 농임업, 관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요거는 지금 항목이 뭐가 나타나 있죠?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의 비중입니다. 그죠? 비중이 1980년도에서 90년, 2000년, 2015, 2015년도까지 갈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1980년도에서 90년도 넘어가는 과정에서 농림업이 어때요? 거의 지금 2배로 취업자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공업의 비중은 어때요? 많이 줄지는 않았네요. 상대적으로. 즉,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 있는 건 뭐예요? 1차 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줄었다. 그리고 어때요? 3차 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요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표 2를 보겠습니다. 표 2는요. 표 2는 88년도와 2012년도 사이에 탄광 생산량, 석탄량, 가정상업용 무연탄 소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무연탄, 여러분 무연탄이 뭐냐면 연탄의 재료긴 하지만 옛날에 갈탄 같은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원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지금 여기에는 뭐가 나타나 있죠? 탄광, 생산량, 석탄량. 요거 어때요?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는 대체제잖아요. 탄광 산업을 대체하는 원유, 천연가스. 그죠? 그러면은 이 지금 표 2는 주로 석탄 광업이니까 어디에 해당돼요? 표 1에 광공업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죠? 요 표 2는 일단 표 1에 광공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광공업에 해당되는 것이 특히 탄광을 중심으로 보니 탄광의 개수가 1988년도에는 347개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5개로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광공업, 특히 광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고 있다. 결국 광업도 거의 1차 산업에 가깝잖아요. 2차 산업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표를 통해서 보면 원유를 수입하고 천연가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신재생이. 자, 원유를 수입한다. 이거는 1차, 2차, 3차 산업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3차 산업이죠. 무역이니까. 그죠? 결국에는 광공업이 무엇으로 대체되었다? 3차 산업의 무역으로 대체되었다. 결국에는 표 1, 2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1, 2차 산업이 급격히 줄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죠? 1, 2차 산업이 급격히 줄고 있다. 그 중에서도 뭐가 급격히 줄고 있죠? 그 중에서도 1차 산업이 급격히 줄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 1, 2를 보면 그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표 1, 2를 활용해서 어떤 유형의 실업이 초래될 것인지, 자, 어떤 유형의 실업이 초래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나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자,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입니다. 자,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의 구조적 변동으로 인해서, 자, 표 1과 2를 통해서 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 지금 표 1, 2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어떤 구조적 실업입니다. 그죠? 자, 그 구조적 실업을 정확히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조적 실업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집단이 어때요? 농림업 요쪽이네요. 그죠? 그거를 조금 더 지적을 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다와 관련 지어라. 자,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방안. 많은 문제에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를 내잖아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세요.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어떻게 글을 쓰느냐.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하자. 이런 상투적인 답. 이런 답은요. 어떻죠? 이런 답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답을 쓰는데 상투적인 답을 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답안이 상투적이다라고 싶을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시간 안에 쓸 게 없으면 상투적으로 쓰더라도 대안 제시를 묻는 문제는 1차적으로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을 하셔야죠. 여기에서는 문제 상황이 뭐죠?
어떤 구조적인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죠. 문제 상황을 정확히 지적을 하고 그 문제 상황의 원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찾아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죠. 이 제거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됩니다. 자, 대학은 뭘 묻느냐? 이렇게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세요 라고 할 때 묻고 싶은 건 요거예요. 도대체 이 학생은 이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무엇으로 찾았고 그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요거 못 찾는 아이들이 천지예요. 그래서 서울여가 항상 1번, 2번 문제를 풀 때요.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를 항상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잘 찾은 다음에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세요라는 문제를 최근 4, 5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내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문제점과 해결 방안, 원인을 찾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앞에 1번에 보면 뭐 나와 있잖아요. 구조적인 어떤 변화로 인한 실업이야. 자,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그러면 어때? 과학기술을 뒤로 빠꾸를 시켜가지고 어이구 과학기술 없이 살자.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과학기술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어떻게 하면 실업을 최소화시키고 과학기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면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강의라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개념 설명들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강의가 좀 길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이 바로 어디서 나와야 된다? 도표나 제시문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어떤 문제? 그냥 실업이 발생하는 문제점 두루뭉실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특히 이 표를 보면 1차 산업의 종사자들이 급격히 줄어드니까 1차 산업의 종사자들의 어떤 소득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 소득이 감소. 자, 구체적으로 찍어서요. 1차 산업의 종사자의 어떤 소득 감소를 찍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사회가 어때요? 그러면 3차 산업의 종사자랑 1차 산업의 종사자랑 소득의 격차가 심각해질 거 아니야. 뭔가 어떤 양극화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문제점을 물었잖아. 그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집어줘야지. 어때요? 도시와 농촌, 도농 간의 갈등이 도농 간의 갈등, 도농 간의 어떤 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격차가 커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읽어달라, 구체적으로 써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두루뭉실하게 문제점을 찾지 말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문제점을 찾았으면 해결 방안 어때요? 요거 제거를 하면 해결 방안이지. 이걸 제거하면. 자, 소득이 감소한다. 어떻게? 뭐 국가나 정부가 소득 감소에 대한 어떤 연금이라든지 지원책을 마련한다. 자, 양극화의 문제니까 뭐 지원책도 연결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직업 교육이 어때? 뭐 도시와 농촌, 도시에서의 직업 교육이 아니라 시골의 직업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일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구조적 실업이 가에서는 어떤 정보통신 기술, 정보화 사회로 도입하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통신 기술의 어떤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아니면은 뭐 홈페이지 제작, 직접 자기들이 만든 상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농 간의 격차니까 어때요? 시골에서 어떤 복지 혜택을 증가시키는 게 좋죠. 즉, 큰 소득이 줄었다고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의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대학이 이렇게 다와 관련지어서 논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렇게 구조를 조금 잡아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구조가 다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는요, 앞에 나온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다를 한번 볼게요. 자, 산업사회가 다양성, 개별성.
지배하는 지식정보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산업구조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중시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의 전환되고 있다. 자, 지금 다가 말하고자 하는 건요, 나에서 말하는 것에 조금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 지우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은 경제 시간이나 사탐 시간에 정말 많이 배우죠. 그죠? 예를 들어 오늘날의 어떤 인터넷의 발달은 결국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서 소비하는 패턴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것도 그런 측면이 강할 겁니다. 자, 다품종 소량 생산은 이건 뭐랑 연결돼요? 앞에서 이야기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편 지식정보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지식활동이 중시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가 증가하고 재택근무가 확산되며 생산 현장에서 고도로 발달된 기계나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 그래서 노동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 지식, 숙련의 양과 질이 인적 자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정보사회에서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 그래서 직업 생활의 성공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다.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 생활을 시작하여 방황하고 있거나 직업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개인의 삶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결국에는 노동자는 어때? 자기 직업 선택에 있어서 진로를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하자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와 관련 지어서 논술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함정이에요. 왜 그럴까? 아니, 스스로 노력하는 건 모든 문제에서 다 해결해야 될 문제죠. 요거는 어떤 개인적 차원이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이 직업 선택의 탐구와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어때? 사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까? 요 문제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개인들이 직업 탐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결국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건 뭐죠? 어떤 직업 교육에 대한 확대. 특히 이제 도농 간의 격차가 크니까 이런 직업 교육을 직접 농촌에 가서 뭐 어촌에 가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모든 문제에 개인이 열심히 하자라는 건 다 맞는 해결 방안입니다.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 글을 쓰게 시켰을 때 다와 관련 지어서 논술하라고 하니까 다에 개인이 열심히 하자 했으니까 우리 열심히 해서 취직하자 이렇게 쓰는 애들이 절반 이상이 나와요. 절반 이상이. 그렇게 쓰시면 평범합니다. 개인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구조, 분위기,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집중을 하려면 무엇이 나와야 된다? 요게 나와야 된다.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런 형태의 문제를 쓸 때 학생들이 오류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개인이 열심히 잘하자. 요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개인이 잘 하더라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회나 국가가 아니면은 공동체가 만들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셔야 되겠네요. 자, 방금 설명한 것들을 제가 13쪽에 쭉 써놨습니다. 쭉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학교에서 발표한 답안은 한번 읽어봅시다. 자, 14쪽입니다. 가는 기술 혁신으로 예전 기술이 쓸모 없어지거나 산업 구조 변화로 어떤 산업이 사양화되면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그래서 학교에는 어때요? 괄호를 쳐서 구조적 실업이라고 넣어 놓았습니다. 자, 학교 답안에서도 구조적 실업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써놓지는 않았죠. 그죠? 그 예로 mp3 플레이어, 사진기 시장 등 스마트폰 개발로 점차 위축되고 관련 기업들이 줄어들게 되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자,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업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학교 답안은 뭘 넣어놨죠?
이런 실업 유형이 왜 발생하는가 사례를 넣어놨어. 제시문에는 하나도 없는. 자, 이 대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발표한 답안들을 쭉 훑어보면 항상 구체적 사례들을 조금 들어가면서 써주는 답안들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 똑똑해 보이거든. 알겠죠? 무슨 말인지. 나를 보겠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나는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원하거나 지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싶거나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 직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마찰적 실업 혹은 탐색적 실업. 그래서 괄호를 쳐놓고 이렇게 마찰적 실업 혹은 탐색적 실업이라고 넣어 놓았네요. 그죠? 그래서 가나를 요약 정리하면서 그냥 실업의 차이를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차이에 대한 어떤 직접적 언급은 없죠. 그죠? 자, 제가 설명할 때는 가나 이렇게 요약 정리하더라도 차이를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차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서술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죠? 가나는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이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설명해 주는 게 괜찮겠네요. 자, 그 다음에 더 봅시다. 표1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서 농업과 관공업 비중이 감소하고 사회 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사양 산업 부분을 중심으로 가에서 우려하는 구조적 실업이 예상된다. 표 2는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구조에서 석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가 석탄을 대체하면서 석탄 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음을 시사하는데 이 역시 가에서 우려하는 구조적 실업을 의미한다. 경제 구조가 급속히 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구조적 실업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산업 현장에서 생산과 관련된 종사자 수가 점차 줄어들었지만 신기술의 개발과 정보 지식을 활용하는 종사자 수는 늘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 사회가 다양성, 개별성이 지배하는 지식 정보 사회로 변하면서 고용 구조 역시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와 같은 경우 실업에 처한 사람이 실업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실업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가의 문제점 어때요? 실업 상태가 구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장기화될 문제가 있다. 자, 그렇게 쓰셔도 되고 제가 말한 것처럼 문제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실업이 발생할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구체화시켜서 뭐 시골 지역의 소득의 감소의 문제 아니면 뭐 양극화의 문제 도농 간의 격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개념적으로 자 논제에 이런 개념어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답했죠? 실업의 문제의 핵심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학교에서는 문제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 지식, 숙련,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이 발생했을 때 재취업훈련이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기술 변동이나 수요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개인의 경우 직업 선택에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학교 답안을 보니까 어때요? 조금 길게 썼지만 대학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분히 차근차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어떤 답안의 구조나 형식을 이렇게 구성을 할 필요는 없지만 논지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을 하는 것이 이 대학이 요구하는 거구나. 덧붙여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쓸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좋은 어떤 답안이 되겠구나. 학교 가는 답안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1번 문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